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유럽연합과의 관세 이슈가 이제 약간 좀 뭔가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7월 9일까지 유예했으니까요. 또 다른 국가들하고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관세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반등했고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이건 뉴욕 증시 호재가 많았네요. 4월 2일부터 한 4월 네. 7, 8일까지는 이제 세상 망하나 하던 네.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어제 그 컨퍼런스 보도 소비자 신뢰지수도 어떻게 뛰어도 그렇게 훅 뛸까요, 그죠? 그렇게 갑자기. 네.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1년짜리가 7%에서 6.5%까지 0.5%포인트나 뚝 떨어지고 어쨌거나 시장 금리 떨어졌죠. 달러는 살짝 다시 또 강해졌죠. 지수 많이 올랐죠. 유럽도 올랐죠. 확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이제 대충 그런 것 같네요. 왜 우리 요즘은 CGV나 무슨 롯데시네마 같은 이런데 참 예전보다 힘들어졌지만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일종의 문화였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편한 좌석에서 팝콘 먹어가면서. 네. 근데 공포 영화 무슨 에일리언 영화든 무슨 귀신 영화든 살인마 영화든 그 좌우지간 그 등장하기 전까지는 팝콘 못 먹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예. 별거 아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예. 문비걱 소리에도 놀라고 이러는데 네. 일단 한번 등장하고 나서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네. 팝콘이 먹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패가 읽히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강한 카드 내밀었다가 상대 보고 다시 카드 접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 포커페이스는 아니신 것 같아. 네. 포커페이스는 못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슬슬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월가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왜 포커판 생각해 보시면은 배팅하고 네. 상대방이 또 배팅하면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 또 두 배로 배팅하고까지 하는데 그렇죠. 없어도 그런 사람도 있죠. 없어도 그렇게 막 하다가 상대가 거기다 대고도 때리면은 바로 접어버리는 사람, 바로 죽어버리는 사람. 이게 이제 몇 번 하면서 패가 읽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무슨 관세 이후에다가 50%그 사건 자체는 말이 됩니까? 그것도 동맹이라고 하는 유럽 쪽에다가 네. 중국보다 더 센 50%.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딱 내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카드 치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다가 또 그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TMTG도 그래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했던 그 암호화폐 사기 위해서 신주 발행 20억 달러, 그다음 전환사채 10억 달러 이거 아니다라고 했고 이거 멍청한 기자들이 멍청한 소스 듣고 쓴 기사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잖아요. 했는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결국에 그 CEO가 나와서 그 이제 15억 달러 신주 발행하고 1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보도가 그 돈으로 맞았네요. 맞았던 거예요. 참 그러니 멍청한 소스 듣고 쓴 멍청한 기자들이 쓴 기사라고 했으면서 이제 다시 바로 말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 와중에 우리가 안 털리고 계좌를 불려 나가야 되니까 이제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정민 앵커랑 저랑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도 동의할 만한 대목이 있든지 아니면 좀 수정을 가하실 만한 부분이 시장 분위기 확 달라졌잖아요. 그건 이미 우리나라하고 유럽이 월요일 날 한번 보여줬죠. 보여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은 미국장이 쉬었고 네. 반면에 말씀 주셨던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블러핑. 블러핑.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뻥카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읽히면서 말씀 주신 대로 월요일 날 우리나라장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거의 1등한 거 아십니까? 2% 월요일 날요? 월요일 맞아요. 네네. 월요일 어제는 못 올랐지만 그때 월요일은 호가 때 확 말아 올렸을 때. 막판에 그러니까 한 1.3 가다가 2%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폴란드가 2.7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폴란드 제외하고 나면 의미 있는 규모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예. 1등을 해갖고 오래간만에 전 세계에서 1등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트럼프발 그러한 것을 잘 읽어낸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뒤늦게 이제 미국이 어제 그것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우여곡절, EU와의 엄청난 관세 50%와 또 유예 뭐 이것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을 마무리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어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유예를 한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네.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장기 금리. 아하. 네네. 특히 일본,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 뭐 다 해서 영국 뭐 이런데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7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까지 급등을 했다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 자체가 시장의 큰 안도 네.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게 왜 시장에 안 좋은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서 지금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조정하겠다.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안정되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이게 또 시장에서 왜 호재로 인식이 되는지 그 연결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달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슈가 되듯이 네. 일본의 금리와 일본 엔화가 문제가 되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전 세계 1등 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작년에 연말에 독일하고 1, 2등 자리를 바꾸긴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결국 미국 자산과 나머지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사실은 일본이 그 해외에 나가서 왜 그렇게 자산을 많이 샀느냐? 자국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해외 나가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국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해외로 자꾸 나갔잖아요. 네. 똑같이 사실은 일본은 그거를 더 오랫동안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해외로 눈을 안 돌려도 된다 이거죠. 네. 이제 자국으로 이제 되돌아가도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저 바닥권이 뭐 언제였냐면 2020년 3월, 4월 정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이슈도 아니었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모든 나라가 그 이때부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색 선 절대 레벨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좀 낮지만 보시면은 기울기는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20년 전보다 유일하게 더 높아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그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겁니다. 이전에는 돈 빌리는 게 우습고 쉬웠는데 금리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금리가 이렇게 막 3%, 3.7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3.34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것 자체가 안 그래도 일본에 지금 보시면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7%나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그 G7 중에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네.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이자, 미국도 좀 문제지만 일본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걸 과연 누가 소화해 줄 거예요? 금리는 더 올라갈 텐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일본과 일본의 지난주에 20년물 국채 금리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한번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40년물 국채 금리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으로 조사를 해서 물량을 좀 줄일 생각인가 봐요. 그것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지금 금리 자체의 레벨 자체가 2000년, 20년을 바닥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진짜 확실히 우리 송재경 대표님은 요즘 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승부에 그 이창호 구단 스타일이셔. 돌다리도 두들기고. 그러니 지금 어지간하면은 막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 6.3%나 빠졌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맞습니다. 30년물이. 네. 갭다운하면서 훅 빠졌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도 일본 30년물에다가 국채 쇼 쳤던 선수들은 아뜨거 했겠는데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가 장기채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딜러들한테 그냥 설문조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 시사하는 바는 있죠. 예. 왜 했을까 생각하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재무성에서 아마도 시장 말을 듣고 네. 발행 물량을 좀 줄여주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안도. 장기물을 줄이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오늘 40물 지금 오늘 40년물을 40년물 입찰이 있는데 예예예. 그 물량 자체를 좀 줄여주고 아마 그거를 단기채로 단기로 돌린다. 좀 옮겨주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네.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이게 블룸버그에서 일본의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지수, 저게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일본 국채 시장 유동성,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축되고 내려오면은 상당히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 최고점 수준이 왼쪽으로 쭉 가보시면 2008년도 리먼 정도 수준까지 지금 아, 그래요. 국채 시장이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채 물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상당히 시장에서 격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수급이 모든 것 재료에 우선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갭다운하면서 금리가 많이 빠지긴 네. 해줬는데 예. 절대 레벨은 여전히 높고 미국의 일본에 지금 국채를 발행 안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당장 미국의 사실은 국채나 주식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은 다 지금 일본 시장을 좀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일본 자금이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자국으로 되돌아갈까 봐.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엔화 강세 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자산을 해지해서 달러를 엔화로 해지해서 해지 코스트를 빼고 금리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일본 금리가 더 좋은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의 대표적인 생보사들이 이제는 미국 자산 굳이 들고 가야 돼? 이런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 7, 8월에 봤던 엔캐리 트레이드 네네. 그것에 좀 더 사실은 좀 그 회색 코뿔소 같은 블랙스완이 아니라 회색 코뿔소 같이 뻔히 보이는 위험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장기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조금이라도 다시 튀게 되면은 일본의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 조금 튀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 달러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달러도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베센트가 예. SLR을 자꾸 얘기를 들고 나오는 네네. 이유가 이제 서플리멘터리 그 레버리지 레이쇼, 그러니까 네. 보충 레버리지 비율.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올 때 이걸 위험 자산으로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빼주고 말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국채를 좀 더 살 수 있게끔 하려는 여력을 열어주려고 네네. 하는 이유도 네. 사실은 미리 하려는 이유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본도 못 사줄 것 같고 독일도 못 사줄 것 같고 네. 독일은 안 사줄 것 같고 예. 사실은 못 사주기보다는 예. 안 사줄 것 같고 네. 그렇게 때렸는데 사주면 그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도 안 사줄 것 같고 일본도 안 사줄 것 같으니까 중국은 이미 계속 줄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미국 내에서 소화 좀 하자라는 예고에 SLR을 좀 풀어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거는 일본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저게 아니지만 미국도 사실은 이번에 소위 감세안이 이대로 지출로 감세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사실은 미국의 기본적인 그래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면서 그렇죠. 채권을 계속 더 찍어야 되고 그걸 소화시켜줄 수급이 지금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안도랠리를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달러엔도 거의 142엔 근방까지 갔던 게 지금 144엔 또 초반이니까 2엔을 올라버렸네요 하루 네. 사이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게.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하루에. 160에서 140까지 왔다가 140 아마 최근에 7까지인가 갔다가 좀 다시 또 140 왔다가 지금 또 변동성이 이게 달러 엔이 이게 글로벌 기축통화들이잖아요. 네. 1, 2, 3위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습니다. 사실은. 무슨 뭐 코인처럼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사실은 글로벌 지금 그러니까 소위 그 외환 시장 안정성이 엄청나게 지금 약해져 있는 것.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워낙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열려 있지만 네. 지금 좀 환율 외환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을 봤을 때는 결코 시장이 지금 여유롭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시장, 뭐 외환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 딜러들이 지금 정신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거기 비하면 증시가 진짜 뭐랄까 그 와중에 좀 견조하다고나 할까? 뭔가 낙관론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식시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식은 낙관적이지 않으면 못 먹는 장이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가 네. 맞아요. 비관론자보다는 훨씬 더 그건 맞아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파고만 잘 넘어가면 예. 그것만 아니면 소위 올인 난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로 내 깡통 계좌만 안 되면 기회를 항상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제 항상 낙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난 20여 년간 또 길게 보면 40년간 그 계속 지금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낙관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년 들어서만 따졌을 때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일일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결국 지수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 성적이고 미국보다도 나은데 맞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 지금 플러스 미국의 지수 가운데 플러스 난 거는 S&P 500밖에 없어요. 아직도 나스닥하고 다우는 뭐 러셀 2000은 아직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더 뭐 나아 보이는 하는데 금년의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막상 실상 들어가 보면은 왜 자꾸 저는 어지간하면 미국 가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니, 족보 있고 뭐 실체 있고 뭔가 이렇게 말이 되는 종목들은 빠져도 조금만 버티면 본전을 하거나 본전 이상을 줘요 또 네. 미국 장은. 예. 우리 정민앵커 완전 극공감하시네. 본인이 체험하시니까. 네, 되게 계좌 안 열어보고 좀 있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확실히 그런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채가 문제라고 한다면 뭐 어쨌건 감시안이 통과되고 이러면은 이게 사실 뭐 관세 수입으로도 메꿔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 그럼 베센트 말대로 GDP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쉬운 말이죠. 네, 베센트가 요즘에 그 언어의 마술사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약세가 되는데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베센트의 대답이 정말로 걸작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집에서나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나 엄청난 내조자 지금 베센트 내조의 여왕이라는 내조의 별명이 여왕이죠. 있잖아요. 내조의 여왕. 근데 이게 이런 면이거든요. 너희 집 어디냐 그랬더니 편의점 오른쪽이야. 그러면 그럼 그 편의점은 어디 있어? 우리 집 왼쪽이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너희 그 편의점과 너희 집 어디 있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한 거거든요. 예. 아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제가 약간 빗대서 이제 비아냥거린 건데 네. GDP 3%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제 차트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구호야. 네, 옛날에 우리 또 737이었습니까? 747이었습니까? 예. 뭐 좌우지간 뭐 747. 747. 네, 747. 이명박 대통령. 네, 때. 그때 그 4가 뭐였죠? 좌우지간 7% 성장 뭐 네, 맞습니다. 예. 4만 불 아. GDP 예, 예.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구호라는 것은 333이었죠. 그 베센트는. 베센트는 맞아요. 333이었죠. 예. 예, 예. 3% GDP, 3% 300만 배럴 추가. 3% 국채 수익. 예, 맞습니다. 예. 국채 수익률을 3%로 낮춘다. 맞아요. 그래서 저 이제 화면 자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예. 제가 그냥 먼저 그걸 보기 전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보다 생활비가 낮으면
뭔가 돈이 남아서 저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내도 그걸 충분히 갚고도 남겠죠. 네. 근데 내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많으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카드빚을 내든 그래서 뭐 돌려막기 하던. 네, 돌려막기 하든 은행에서 뭐 예. 집담보 대출을 받든 그래서 빚이 늘 수밖에 없겠죠. 네. 저 차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녹색 선이 미국의 경상 GDP 성장률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뺀 겁니다. 결국은 아까 저것이 0보다 크면 네. 아까 월급이 더 많은 거. 예, 생활비보다 많은 거. 예.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예, 많은 예. 거. 그러면 정확히 보시면 저 파란 붉은색 선이 GDP 대비 부채의 비율입니다. 네. 정확히 보시면 0 아래에 있을 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훅훅 있죠. 커지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박스를 해놓은 때가 다 그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년 말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실질이 1.5 나올까 말까 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한 2.5 더하면 4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얼마죠? 4.5입니다. 그러네요. 이미 넘어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활비가 지금 GDP 성장률보다 이미 높아져 있고 그래서 내년도 3% 하겠다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야만 우리가 부채가 더 이상 증가 안 해.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안심을 시키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성장률이 그만큼 나올까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금 예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사실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써갖고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가 지금 사실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증가율. 그래서 무디스가 사실은 재정 적자가 현재 한 707에서 지금 9%까지 늘 수밖에 없다 한 네.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다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독일은 금년 들어서만 닥스 30이 21% 넘게 오르고 무슨 뭐 이탈리아 17%, 유로스톡스 50이 10% 넘게, 포르투갈도 16% 가까이, 스페인은 23% 가까이 지수가. 아니 유럽은 지금 뭐 믿고 이렇게 날아갑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봤던 걸 지금 이제 유럽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조 향후 10년간 2조 유로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죠. 결국은 그 돈이 유럽 전체에 퍼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정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미국의 과잉 투자에 있는 자금 자체가 자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 흐름 자체가 나타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투자처가 어디냐? 그래서 사실 유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가 봐도 좀 과한 속도긴 한데 어쨌거나 유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작년 하다못해 한 3분기, 4분기쯤에라도 그때 뭐 마케팅은 잘 안 됐겠습니다만 미국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 여의도에서 예. 금융투자업계에서 무슨 하다못해 유로스톡스 600 무슨 아니면 뭐 범유럽 지수 이런 식으로 해서 ETF 좀 만들어 줬더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연초에 왜 유럽 쪽 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긴 많이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예. 저도 사실 많이 했던 것 예, 같은데. 예. 아니, 사실 우리 대표님도 많이 개인들 하셨고. 입장에서 개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유럽 쪽 근데 투자가 쉽지 않죠. 이 마케팅을 저도 해봤지만 안 통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3개월, 1년 수익률 뭐야? 유럽보다 당연히 그 당시 미국이 좋았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안 통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수익률이. 그래서 사실은 리테일 자금이 거의 꼭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 이제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길목을 지킨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쉽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오른 걸 더 설득하게 되는 네.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리테일 자금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결국 끝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그게, 어떻게 예. 네. 근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르고 덜 오른 안 거. 오른 걸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컨트레이안을 해서 역발상 투자지 않습니까? 어허. 그게 참 그 투자에서 어려운 DNA가 있어야 되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로가 이제 제법 강세를 보이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기도 하고 네. 했는데 그래놓으니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약간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를 하더만요. 이래서 우리 유로가 좀 더 기축통화로서 빵빵해지는 계기로 삼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뭐 소위 예. 긁는 살짝 소리네요. 끌더라고요. 자, 시간이 지금 8시 51분 향해 네. 가니까요. 호가 좀 볼게요.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2,65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4,400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SK하이닉스 호가 그럼 좋아 보입니다. 2.7% 강세 예상되고요. 20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4,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5위 다시 자리를 되찾았는데 오늘은 지금 호가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8,800원.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44,550원으로 집계가 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8만 100원이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7,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2천 원이고요. 휴젤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6만 5천 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오늘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4%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6,700원. 에이벨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근데 요즘에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또 생각보다 커가지고 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저 예상 체결 지수를 갖다가 장마감까지 지키거나 네. 조금 상승폭을 더 키운다면은 그렇죠. 진짜 고비를 넘은 겁니다. 네. 그저께 월요일 날 동시호가 때 확 뛰어갖고 뭐 2,643가 예. 같은 그거는 어제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그러니까요. 다소 기관의 현물 선물 동시 순매수는 그닥 믿을 거는 못 된다는 걸 다시 확인했는데 오늘 저런 식으로 간다면은 저거는 이제 야간 지수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장이 되고 그래서 뭐 못 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합니다만 한번 또 봐야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오늘 송 대표님이 가져오셨네. 개장 전에 이거 공부 좀 하고 가야겠네. 어떤 이거 거요? 피스컬 프라운 이론을 갖고 오셨네. 달러 스마일에 아, 아니 이거 제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살짝 얘기하려고 했는데 뺏겼다 선수를.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왔다.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나왔냐 보면 달러 스마일이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인 네. 얘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플러스에서 트럼프 2기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해소되긴커녕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달러 스마일이라는 원래 이제 스티븐 젠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예. 얘기했던 거를 이번에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네. 그걸 따다가 이제 새롭게 역으로 만든 겁니다. 스마일이면 이렇게 그렇죠. 웃는 모습이고 좌우가 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야 스마일이죠. 예, 저걸 뒤집어 놓으면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그건 달러 스마일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세계의 경제 성장률의 서로 격차. 미국이 더 좋을 때도 당연히 달러 달러 스마일 강세고 미국도 안 좋고 세계도 안 좋으면 희한하게도 그때도 또 사실은 달러 달러 강세. 이제 그래서 달러 스마일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경제 성장률을 안 보고 미국의 재정 정책의 그런 추세를 갖고 얘기한 거다. 좌우측이. 그러니까 재정이 긴축이 돼도 달러 약세.
재정이 완화돼도 달러 약세가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달러 상승, 아래로는 달러 약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그러니까 재정을 긴축하면 미국의 경제가 위축이 될 때니까 사실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거꾸로 과도한 완화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세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위기가 오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 스마일이 아니라 달러 프라운, 그러니까 재정적 찡그림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울상 굳이 울상 뭐 이렇게 예. 표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격세지감이죠. 지난 80년간 1944년도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전 세계 넘버원 기축통화가 미국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81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달러 스마일에서 달러 프라운으로 결국은 달러 찡그림으로 이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이제는 무조건 뭔가 전 세계에 뭐든가 문제가 생기면 다 달러로 달려갔던 이런 시대는 확실히 좀 지나갔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도이치뱅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꼭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러한 그 소위 리즘 체인지라고 하죠. 이런 체제가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언제 약세 강세로 가느냐 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이제 재정 정책과 연관해서 그렇죠.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맞습니다. 예, 사실상 현실에서 뭐든지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복잡하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달러는 지금 다시 이제 아직은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하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뚝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우리도 지금 1360원 근방까지 왔다가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또 1370원대 한 중반에서 시작할 것 같은 우리 환율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러니까 달러 지수의 흐름에 따라 가긴 하지만 가긴 하는데 더 큰 거는 대만 달러하고 같이 움직인다. 제가 아하.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움직인 이유가 네. 결국은 대만 달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그 미국 달러 자산을 자기 GDP 규모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너무 과도하게 들고 있어서 네.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를 가지고 이제 프락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대만 달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세거든요. 10% 이상 네.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흐르는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미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 지금 0%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냉정해 보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지금 원화 강세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만 달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서 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일단락되고 나면 다시 환류가 될 수 있어서 조금은 우리의 흐름은 전체적인 그 아시아 달러 흐름에서 강해져도 그 강세는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유럽연합의 50% 관세 부과 이유에 대해서 이제 쉽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유였단 말이죠. 이 유럽연합하고 관세 그 합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네. 그 영화 얘기하셨는데 네.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그 범인 뭐 이런 사람은 험상궂고 악당, 험상궂은 사람들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되죠. 네. 그 중간에 무서운 게 이제 무표정한 사람. 네. 제일 무서운 거는 되게 상냥해 보이고 아, 약해 그렇죠. 보이는 예. 사람인데 갑자기 뒤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칼 꽂아요. 할머니께서 네. 뭐 이런 할아버지께서 막 이게 하다가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 유럽의 전략이 약간 그런 것 같다. 약간 그런 유럽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숨겨놓은 그러니까 힘찐순 힘순찐. 힘순찐 뭐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유럽 대비 이렇게 상품 네. 우리가 물건 팔아서는 너희한테 적자를 너무 많이 봐. 왜냐면 포도주 뭐 이런 거 많이 와인 같은 거 수입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치즈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서비스는 미국이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럽과 난항을 겪는 이유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S&P 500,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7%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을 나타냈고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게 시장의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호가로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합니다. 2,648, 그리고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올라갑니다. 5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 상승합니다. 20만 7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102만 9천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9% 상승하면서 27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9% 떨어집니다. 87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3% 상승합니다. 18만 2,500원, KB금융은 0.3% 떨어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만 5,05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권이고 기아가 0.3% 상승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2% 사흘 만에 소폭 물량들 나오면서 내림세입니다. 34만 3천원. 에코프로비엠은 1.6% 상승 보여줍니다.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5%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일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 HLB는 보합이고 팩트론이 1.7% 떨어집니다. 22만 6천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3% 상승합니다. 2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0.7%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좀 하락이고 지금 현재 11만 5,900원. 사마리서치가 소폭 올라가고요. 슈셀 0.28% 하락하면서 36만 1,500원. 클래시스 0.3%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흐름이 좋아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자이글이 지금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 쪽도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자이글이 17% 급등합니다. 4,285원. 그리고 파워넷 또 13% 급등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 CIS가 각각 3.5%, 1.3% 상승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파워넷이 2,640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LNF는 0.7%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 건설주들 최근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건설주들 또 움직입니다. GS건설이 4% 넘게 올라갑니다. 21,950원, 22,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4% 상승합니다. 15만 2,700원. 대우건설도 2.6% 상승 중이고 현대건설도 4.68%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HDC도 1.6% 상승하면서 19,31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DLENC도 1.9% 올라갑니다. 원전주도 움직임 좋네요. 오르비텍이 2.2%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2% 상승하면서 43,350원. 그리고 G2파워 8% 강세입니다. 1620원. 모비스도 올라가고요. 한전기술도 1.8% 상승합니다. 우진엔텍 2.9% 올라가고요. BHI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트로테크, 한전 KPS 1% 안팎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좋고요. 엔터테인먼트 또 음반 음원 쪽도 좋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4% 올라갑니다. 77,700원이고요. SM도 3% 상승합니다. 13만 4천원. YG 엔터테인먼트도 3.58% 올라가면서 83,700원이고 YG 플러스 하이브도 각각 5.9%,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4%, SMCNC도 4% 강세, 디어유도 7%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엔터주도 흐름 좋네요. HBM 쪽도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 흐름 좋고 지금 PSK홀딩스 3% 올라가고요. 또 DI도 2.7% 오름세, YC, QRT, 미래반도체 다 2% 이상 올라갑니다. HPSP도 3.2% 상승하면서 22,550원, 고영도 올라가고요.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도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억 원, 9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20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7억 원, 2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좀 볼게요. 6원 상승하면서 1,3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 좋네요. 확실히 뭐 대형주들 힘을 내주다 보니까 시장 뭐 코스피가 2,650선까지 단숨에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730선 회복이 됐어요. 예. 그동안에 2,650에서 많이 네. 막혔었는데 여러 번. 그렇죠. 일단은 2,650 올라설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게 수급 측면에서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더 믿음직스러울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네 그러네요. 아까 우리 왜 유럽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지에 글쎄, 대해서 예. 와인 같은 거 이제 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독일 자동차 뭐 이런 네. 거죠 사실은. 네.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 농수산물, 그다음에 그런 기호식품들. 그러니까 미국은 버번이고 유럽은 와인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어쨌거나 그리고 사실은 미술품 이런 것도 꽤 많죠 사실 그렇죠. 예술 쪽 예. 관련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쪽이 미국의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아래쪽으로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건데 상품에 대해서 그렇고요. 위로 올라가면 미국이 서비스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유럽에 적자를 보고 대해서. 있고. 그러면 그때 보면 양쪽의 그래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국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상품에서는 미국이 손해, 서비스에서는 유럽이 손해, 또는 반대로는 양쪽에서 다 흑자를 보면서 잘 거래를 하고 있었던 서비스 거거든요. 쪽이면 뭐가 있을까요, 유럽에 대해서? 제가 거기 밑에 써놨는데 주로 뭐냐면 기술 소위 로열티. 로열티. 예,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그 카카오 같은 게 있지만 네. 유럽은 다 구글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예, 뭐 이런 거 예. 다 쓰잖아요. 사실은 예. 기술도 사실은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 거 쓰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같은 거 있고 그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와 관련된 게 많고 플러스 금융. 금융 서비스. 예, 금융 수수료가 또 엄청 저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걸 다 합치면 저거보다 오히려 좀 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양쪽에서는 뭐랄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S&P 500이라는 대형주 지수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그러니까 S&P 500 전체가 전체 매출에서 41%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그러면 거의 30%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매출의 30%인 거의 13%가 유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단일 지역으로는 유럽에서의 매출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 이쪽에 대해서 너희들 좀 괴롭힐래 하면은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쪽도 높죠. 소재 통신 서비스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건강관리 쪽도 높고요. 금융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절대 해외 매출 비중에서는 상당히 높고 재량 소비에서도 한 15% 이상 되게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M7 기업들의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니 어디 다들 또는 JP 모건이니 뭐 이런 데에서 트럼프한테 제발 유럽 괴롭히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은 로키라고 하죠. 상당히 저자세로 미국의 트럼프의 성격을 잘 아니까 맞춰주고는 있지만 결코 만만하게 그냥 다 미국 원하는 대로 들어줄 거냐? 네. 그거는 아닐 수 있는 게 유럽도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데도 미국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면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쥐도 궁지에 몰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걸 열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지금 유럽이 지금 저자세로 갔기 때문에 미국 원하는 대로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밤인가요? 네. 이제 고점 찍었을 때가 153불이고 네. 지금은 135불인데
이건 미국 이제 수요일장 마감하고 발표될 거예요. 수요일장 마감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네, 그렇죠. 목요일 그러네요. 새벽. 장도 다 네. 끝나고 네, 발표하니까. 장 마감 후에 네. 미국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해 보니까 135에서 153 전고점 가려면은 얼마를 더 가야 되나 싶어 보니 13.3%가 나오는데 뭐 저거 뭐 하루에 3%씩 푹푹 오르면 한 사나흘이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의 향방을 좀 결정할 수도 있는 그건데 특히 뭐 나빠질 게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1사분기 때 투자들도 워낙 그 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1사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결국 문제는 가이던스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특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거 또 지금 그 다운그레이드한 그러한 그 AI 칩을 중국에 계속 팔 수 있는지 여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은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외에 많이 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소위 트럼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바이든표 반도체 규제가 트럼프표 반도체 규제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을 잘 낼 거냐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고 거기서 속 시원하게 엔비디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건 엔비디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될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송 대표님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요즘 저 삼성전자 네. 파운드리 부분을 갖다가 좀 뭐 어떻게 한다더라. 뭐 인적 부분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까지 뭐 약간 좀 다양한 썰이 막 돌던데 카드라로. 글쎄요, 뭐 그건 상당히 말씀 주신 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 아닐까. 하더라. 카드라이기도 하고 일부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들이 이제 그쪽에 밝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온 카더라면 믿을 만한데. 미국에서 나온 카드라면 네, 최근에 보면. 근데 뭐 결국은 미국의 어떤 기업이 그 파운더리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글로 들어온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텔의 파운더리 분도 사실은 누가 살지의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래서 파운더리는 TSMC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사실은 대응이 안 돼서 이게 참 뭐랄까 계륵 같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좀 여쭤볼게요. 그 팀쿡이 뭐 미운 털 제대로 박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그 중동 순방 합류 거절했다는 이유로 네. 오히려 젠슨왕 이렇게 부추기면서 젠슨왕 여기 있는데 팀쿡 없다. 원래 그 전에 사이 좋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25%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25%죠? 관세 때리겠다 이러고.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진짜 들어오라면은 애플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 그겁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돈 벌지 말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기업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때도 했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두 개로 구분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상호 관세는 글자 그대로 난 너희들한테 돈 걷어올 거야. 난 뭘 하든지 다 돈 걷어올 그 거야. 나라의 상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다 때리는 거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난 그냥 돈을 거둘 거야. 네네. 난 재정 적자 그걸로 줄일 거야. 이게 예, 포인트고 예. 품목별 관세는 일자리를 갖고 올 거야. 해외에 나가 있는 일자리를 갖고 올 거야. 그래, 너희 해외에 계속 거기서 생산할 거야? 그러면은 관세 많이 맞고 그대로 한번 장사해봐. 이 협박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과 인도의 평균 제조업 임금 이거 2, 3년 전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최근 이제 그 공식 데이터가 없어서 이미 2, 3년 전에도 중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5배 높았고요. 인도에 비해서는 30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더 벌어졌어요. 미국의 네. 평균 임금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2, 3년간 엄청 올라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돈을 내면서 이거를 미국에 갖고 와서 제조업을 운영을 한다? 그대로 엄청난 비용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고 그래서 그때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2,700개 그 부품을 28개국에서 130개 협력 업체를 가지고 이걸 생산해내는 엄청난 정교한 공급망인데 이거를 100%다 끌고 와서 미국에서 생산한다. 다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갖고 다 조립해갖고 만들어낸다. 그러면 현재 $1,000에서 $1,200잖아요. 그럼 최신 아이폰이 네. 그것이 $3,500 이상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3,500달러면 어느 기준이냐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이게 왜냐면 차를 한 12년에 한 대 바꾸는데 이거 한 3년, 2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합쳐보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사실은. 3,500달러라는 게. 결론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사실 팀급이 어찌 보면 지금 2년간, 2년도 안 남았죠. 1년 반간 중간선거 전까지는 관세 두들겨 맞으면서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냥 계속 인도에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양쪽으로 이제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그 눈치 보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장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13년 이후로 모토로라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 그러니까 폰 제조를 다 멈췄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애플한테도 25%를 때리는데 삼성전자한테 25%를 안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당분간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참 삼성전자 지금도 또 5만 5천 원이네. 지금 이 5만 5천 원 갖다 얼마 동안 보고 있습니까, 이거? 근 한 반년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된 것 같아요. 더 에? 된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삼성전자 세 개의 축으로 세 개의 날개 엔진으로 잘 날아갔는데 네. 그 중에 사실은 반도체 뭐 다들 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뭔가 좀 해결을 좀 잘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진짜 파운더리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서 좀 띄어내고 나머지에 좀 집중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 뭐 개인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요것도 하나만 최근 들어서 금융지주 뭐 정권 할 것 없이 이쪽이 막 날아가는데 이거는 대선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 다음 화요일이면 네. 이제 6일 조기대선 남았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뭐 공통 공약들 뭐 이런 걸 다 봐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화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기대했다가 용두삼이 된 밸류업 이것이 어떤 다른 형태로든 어쨌든 재가동이 될 거지 않습니까? 밸류업의 사실은 최대 사실은 수혜라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보면 금융주였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면서 그것이 플러스 되긴 하지만 이후로는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워낙 싼데 이 싼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밸류업이고 밸류업이 가장 빨리 스며들 수 있고 외국인들이 금방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 은행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주주 친화적이고 지금 소위 북밸류, PBR이 되게 낮은 기업들 이런 쪽들이 분명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속도를 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건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